저는 일단 이용규라고 하고요. 문예위 회원이고, 여기 뭐 당원밖에 안 계시니까 15년도 1월 3일에 저는 노동당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당적이 있은 지는 오래됐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당의 일들을 거치고 뭐 서기도 하고 사찰도 하고 이러다가 비대위에 있게 됐고, 이렇게 북콘서트 한다고 해주셔서 일단 기회 잘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뚝배기를 닦아 뿌링클을 사다, 저도 책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길어가지고 올해 2월 25일에 이 책을 냈습니다. 내고 이제 지금 벌써 6월 18일이니까 4개월이 됐는데, 시작할 때 책을 하루에 한 권만 팔아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한 권 팔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20분 이런 남짓되는 분들한테 책이 좀 알려지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 뚝배기를 닦아 뿌링클을 사다라는 책은 이른바 세대론에 관한 책이고, 또 자세하게는 또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1996년도에 서울 개포동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없어졌죠, 개포주공 2단지. 거기서 출생을 했고 4.6kg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죠, 4.6kg. 그 시절에 4.6kg면은 거의 뭐 지금 물가가 오른 걸로 따지면 많이 지금 보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연극하고 정치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서 뭘 전공을 한다 이런 거를 밝히는 이유는 또 책 안에 또 녹아 있으니까, 제가 뭐 학력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학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코드로. 네, 그래서 저희가 세대론이라는 책을, 세대론이라는 거를 주제로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거, MZ세대라고 하는 거는 81년부터 2003년생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한복판에 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PPT를 만들면서 제가 1년 동안 지금 한 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사 인턴도 제가 했고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이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그런 언론사에서 제가 인턴을 했고, 단편 영화에 출연을 했고, 연극 연출을 또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과외선생, 그리고 설거지 파출, 이런 것들을 제가 1년 동안 많이 했고요. 책도 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드 어워드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지 기고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 제가 작년 9월에 외부 필자로 기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있는데, 치킨 시켜먹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써놓은 까닭은 제가 단지 값싼 웃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한 일을 뜯어봤을 때 가장 정기적이고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니까 치킨을 제가 가장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집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이용해서 몇 마리, 1년으로 치면 굉장히 많죠. 수십 마리의 닭을 희생을 시키면서 제가 그렇게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굳이 이렇게 제가 밑에 이런 얘기들을 껴넣은 까닭은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는 아이템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2021년 9월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서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무 신분도 아니고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대표 동지 나도원 대표께서 하시는 정치문화일진 이음에 쓴 에세이가 어떻게 입소문이 났는지 그쪽 에디터가 저한테 원고를 부탁을 했는데, 세대론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저한테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Z세대 대표였고 586 대표는 우석훈 선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김도훈 씨도 계셨고 뭐 다 대단한 분들인데, 저는 그냥 크레딧이 대학생으로 달렸는데, 어떤 주제의 글을 쓸 거냐 이렇게 이제 에디터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우리 세대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들과 우리 세대 위에서 조금은 30대 초중반 이상 그런 분들이 보는 모습이 약간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거지 파출을 다닌 경험들과 제가 치킨을 오랫동안 시켜 먹은 경험, 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건 그냥 제 뱃속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치킨에 좀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거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과외 선생을 한 그런 경험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책을 썼고요. 자, 제 책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세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청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MZ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81년부터 2003년까지 뭐 이런 구구한 그런 기준을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죠. MZ세대다, 청년이다,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또는 SNS에 비춰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좀 청년 고학생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전에 논스톱에는 30만 청년 실업이 어쩌고 하는 그런 앤디란 캐릭터가 있었고, 그것도 20년 전이죠. 논스톱 4인데. 그리고 또 10년 전에 가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장그래라고 하는 고졸 인턴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낙하산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고초를 고초까지는 아니고 좀 시련을 겪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대중매체를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 동갑내기들, 20대 초반들,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좀 개방적이고 어떤 실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취미와 그런 거에 좀 열중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뒤져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에 대한 책을 냅니다. 21년, 22년 이런 판을 살펴보니까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욜로, 그러니까 어떤 소확행, 이런 거죠. 어떤 소비에 좀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소비를 즐겨서 어떤 내일보다는 오늘의 어떤 확실한 만족을 쫓는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어떤 체제에 적응을 해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죠? 비싼 신발도 샀다가 되팔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분석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어떤 매개체들이죠. 그러니까 샤넬 어떤 한정판이 나오면 오픈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전날 밤부터 밤을 새서 그 특이한 것을 사려고 기다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상실 좀 소확행 그런 행동의 어떤 매개체로 내추럴 와인을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잘 뜯어보면 우리가 조금은 여유롭고 중산층 이상이고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ESG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조금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광고를 불매하고 상품을 불매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 이 MZ세대가 보이더라.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것들이 실상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글쎄 이런 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는데, 책에 나와요. 22.37%다. 자, 이게 무슨 지표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힌트를. 22.37%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날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아시나요? 국가장학금은 이게 좀 뜻밖의 또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그 건데, 만든 제도인데, 학생들의 소득 분위를 따집니다. 소득 분위를 0분위에서 10분위까지 따져요. 그래서
0분위, 1분위, 2분위가 낮은 거고 10분위로 갈수록 높은 거죠, 소득이. 그래서 9분위, 10분위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요. 8분위부터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0분위, 1분위, 2분위는 260만 원을 한 학기에 지원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은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좀 더 줍니다. 저는 이제 보통 1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의 전액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한 3, 4년을. 네. 근데 이제 22.37%라는 거는 뭐냐면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이라도 받았느냐, 이게 22.37%였다. 근데 8분위부터 제가 맞는다 그랬는데 소득 8분위의 기준은 뭐냐면 월소득이, 그러니까 가계 재산까지 합쳐서 환산한 인정소득이죠. 이게 957만 원이거든요. 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정도 소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8에서 9억 하는 자가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소득이 7천에서 8천만 원 이상 잡히는, 그런 가구가 이제 이 8분위의 기준인 건데,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의 소득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굉장히 중산층인 건데,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78%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미디어에 왜 잘난 대학생들, 여유로운 대학생들밖에 없느냐. 그거를 찾아보지 못하는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여유로워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56%예요. 전국 대학생으로 범위를 높이면 56%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통계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배제된 친구들 가설을 좀 세워봤습니다. 이 세대를 표상하는 두 번째 페르소나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 책의 제목이 뚝배기를 닦아 뿌링클을 사다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고액의 과외 알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서울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설거지 파출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뚝배기를 닦는 거예요. 이게 이 뚝배기가 전골 냄비도 힘들고 유기그릇도 힘든데 뚝배기는 뭐가 문제냐면 계란찜이 묻어요. 이 계란찜이 여러분 이거 안 닦이거든요. 이 뚝배기는 세제로 닦으면 안 돼요. 세제로 닦으면 이제 끓였을 때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어느 날 동대문에, 아니죠, 종로구청에 있는 한정식집에 가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그 파출 사무소에서 받은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 세어봤어요. 뚝배기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제가 그 77개를 닦았나? 78개를 닦았나 그래요. 근데 그날 이제 손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 거기는 전집이고 찌개가 있고 계란찜이 있고 그런 집이니까 다른 곳에 가면 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제 뚝배기를 내는 집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계란찜은 다 사이드로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3,000원에 먹지만 그런 손목을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어떤 중산층 이상 서울 4년제 대학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궤도를 탔다는 거거든요. 서울 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에 입직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 저숙련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육체노동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세대에서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친숙한 매개체 아이템은 손목 테이프일 것이고 저도 손목 테이프를 많이 붙였었고요. 그리고 방수 데일밴드일 겁니다. 방수 데일밴드라는 물건이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피부가 약해서 습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애용을 했었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어떤 소비나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소비나
ESG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연대의식이 높고 사회적 책임도 기업에 따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이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비판도 더 쉬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연대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글쎄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18년도에 남북 아이스하키 팀 그 이슈가 있었죠. 그 단일팀을 하는데 원래 대표에 선발됐던 3명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단일팀을 해가지고 그때 청년 세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럴 때 나오던 그런 얘기들 또는 뭐 많죠. 뭐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당장 실존과 생존에 민감한 그런 계층에서 더 핍진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두서가 좀 없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어떤 미디어에서 투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그런 제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썼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 세대의 두 번째 페르소나의 얘기를 하는 게 제 책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유쾌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 이렇게만 이제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져진 Z세대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죠. MZ라고 하니까 하도 그죠? 제가 DZ라는 말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아젠다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격한 조져진 Z세대라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손목이 조져졌으니까 이런 말을 만들 자격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날카롭게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공부보다는 술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사회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다다음 주에 임명묵 씨를 저보다 2살 많은 임명묵 씨를 제가 한번 모셔보는 건데 자 그래서 대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제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 줄 수는 있겠다. 이 세대의 어떤 하층 계급에 있는 그런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핍진하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통계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걸로는 아주 명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에 공명하는 우리 세대의 계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우리 세대가 IMF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IMF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뒤틀리고 변동이 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세대 내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 것이죠. 이런 여기 지금 책 본문에 24페이지 정도에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내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다른 계층, 다른 계급에 있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가는 분위기만 싸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세대가 가진 진짜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4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세대를 표상할 수 있는 이 세대의 두 번째 페르소나를 표상할 수 있는 인물로서 저를 설정을 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자기연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연민에서 출발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개인적인 결핍들 그런 곡절들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삐딱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얘기가 사연 없는 집은 없니만큼 거기에서 보편적인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의 얘기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책에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서 그것만 조금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에피소드 좀 몇 개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보면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 첫 번째는 우리 세대를 보고 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기원전의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면 거기도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대를 향해지는 시선이 이런 것들이 어떨까를 좀 토파보면 분명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주의라는 말이 회식보다 혼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뭐 직장 상사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직해버리고 퇴사하고 이런 거를 쉽게 한다. 이런 걸로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진짜로 이걸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뭐 브이로그라고 이제 일상을 찍는 그런 컨텐츠가 있죠. 삼성전자 출근 브이로그 있죠. 그죠? CJ 출근 브이로그 있죠. 근데 중소기업 생산직 브이로그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 적 없으시잖아요, 다. 3교대 8시간 브이로그 없죠. 자, 이런 거를 보면 개인주의적이라는 면에 대해서 그냥 문화적으로 분석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좀 위에 계층의 그런 문화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대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공정 이슈, 능력주의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터져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보수적인 어떤 그런 친구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내 평생의 삶이 저임금, 저숙련 계층에 머물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냐. 상당 부분이 그런 젊은 세대에서 나온 그런 반발감의 상당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대학 입시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대기업 입사가 이래도 되느냐. 또는 그쵸. 조국 사태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인천공항, 그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아니,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왜 공채 들어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해줘야지? 왜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냐? 이런 거는 당연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합성을 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면 100을 하면 100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100을 했는데 요만큼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기준이죠. 요만큼만 한 사람이 이걸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땐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심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층 계급에서 오히려 좀 터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존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실제로 그런 어떤 공채, 공기업의 공채나 이런 거에 들어갈 일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수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서울로 대학 온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른바 좋은 직장에 다니지는 않는 것인데 그런 친구들은 공기업에 입사를 하고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걸 할 친구들은 아닌데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기심이다 라고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핍진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게 정말 그 친구들이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보인다, 행태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왜 그런 걸까?
그게 우리가 개인주의를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걸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쌓이다 보니까 생겨난 어떤 체념의 결과물이 아니냐, 시스템에 떠밀린 결과물이 아니냐.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그런 거가 굉장히 어떤 수평적인 사회문화 이런 거와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좋은 점보다 어떤 개인주의라는 어떤 허울을 가지고 좀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불평등을 조금은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던진 그런 화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책에 하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규적인 아르바이트라도 정규적인 아르바이트가 있죠. 근데 그런 걸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연극학과에 다니고 연극을 올리게 되면 주 5일 동안 연습을 하니까 월수금 저녁에 몇 시에 나오세요 이런 알바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 파출을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본 거를 제가 글로 담은 것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설거지 파출은 저 같은 젊은이들은 많이 없지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쿠팡, 마켓컬리 이런 데 가서 택배에 그 상하차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런 거 이제 물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쿠팡 그런 거를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요일 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요일 날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통보가 한 금요일 토요일쯤에 옵니다. 왜냐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는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이 사용자들의 판매량이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건도 거기에 이제 예측을 한 물건만큼을 갖다 놓고, 그래서 빨리 오는 거죠.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요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월요일쯤에 신청을 하면 금토쯤에 전화가 옵니다. 안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되면 일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설거지 파출을, 이거는 전날에 얘기해도 무조건 수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 건데, 이 맛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이게 이제 대학로에 있는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예, 두 글자로 된 집인데 여기에 제가 하루 가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누가 시키면 네 하고 그냥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충돌하는 구석 없이 그냥 일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설거지를 2명 쓰는 집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아주머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제 되시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설거지는 일당을 잘 안 써요. 일당만 써요. 왜냐면 일단 설거지 일 자체가 힘들어서 월급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월급 자체를 좀 많이 두려고 하지 않죠. 이게 주방에 이제 뭐 찬무들이나 이런 식구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으니까 설거지 월급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가서 뭐 삼촌 또는 이모 뭐 이렇게 듣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이모님이 한번 오신 거죠, 이른바. 근데 이제 그분은 워낙,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용돈 벌려고 오는 거지만, 그런데 오는 어머님들은 용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방에서, 왜냐면 식당 일을 하시는 이 노동자분들은 이게 월급이에요. 이게 생계인데, 이게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10to10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됩니다. 그래서 3년 4년 이상 근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한두 달 쉬면서 일당도 좀 나오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돈가스 집의 주방은 남자들만 있는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되는 되게 앙칼진 과장이 이렇게 저희를 닥달하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바쁜 집이다 보니까 이 트레이 하나에 그릇이 8,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설거지를. 다른 집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장이 와서 요령을 알려주고 가고 그러면은 네, 빨리 할게요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 이모님한테도 그러니까 한번 짜증을 팍 내신 거죠, 이모님이. 그래서
그 이모님이 한번 이제 싸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일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어쨌든 그 이모님이 혼자예요. 그래서 누가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참 어린 그런 그 남자 과장이 이제 뭐라고 지청구를 계속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저한테만 계속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덥고 습하고 시끄럽고, 이제 뭐 분위기도 살벌하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거지가 끝나고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같이 집에 가면서 와가지고 그 과장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어린 놈이 뭐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나도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 내 아들이 어디 다니는데 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건데,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욕을 하시는 거는 그 정도로 심한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날에 뭐 이모 그럴 거면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모님은 장위동에 사신다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저는 이제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이제 지하철로 이제 딱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이모님이 이제 좋은 학교 다니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주방 일이라는 거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고되게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해도 사실 손님 응대하는 거 말고 손님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진짜 일인 것이고, 빌딩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하는 것이고,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요새 뭐 설거지 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러는 거죠. 야, 그거 식기세척기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농담이잖아요. 농담인데,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들에서 오는 것들이 쌓여서 어떤 그런 우리 세대의 그런 계층들의 그런 마음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이모님과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써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츠 파농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에서는 쓰레기가 어떤 모양인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 정당한 논리적인 생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피해의식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책 제목 중에 하나인 뿌링클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좀 서설이 좀 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부전공을 했는데, 영국과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제가 수업에 인상 깊게 들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보니까 그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가장 오래 들었어요. 이 본 전공인 친구들보다 제가 한 5, 6년 이렇게 봐온 사이가 됐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들어가 계신 분인데, 저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그렇게 좀 오래 보다 보니까 밥도 좀 몇 번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2018년도 1학기에 한번 구속이 될 뻔 했다가, 뭐 검찰 뭐 그런 조사를 받았다가 국정원 엑스파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수업을 일찍 끝내면서 사회주의 정치학개론 수업이었어요. 정치학개론 수업의 거의 마지막쯤에 사회주의 이론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프루동, 사회주의까지는 아니고 좌파 사상가들을 이제 압축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교수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는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현실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지금 자본주의에게 지금 밀려서 있느냐.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강아지한테 먹이를 던져주듯이 조금씩 분노를 빼왔다, 김을 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무렵에 저는 이제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제가 3달 일하고 제가 한 20만 원 받았나 그래요. 그때 뭐 지인이 하는 스타트업에 잘못 들어가서 이게 시간만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를 왜 일찍 안 나왔나 싶지만, 그때 또 어릴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인데, 굉장히 이제 고달플 때인데,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이 치킨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궁핍하고 마음이 안 좋고 이런 순간이 오다가도 이 뿌링클이라는 치킨만 한번 먹고 나면 되게 배부르게 잠들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아마 그럴 겁니다.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친구들, 돈을 잘 버는 친구들, 페스티벌에 가는 친구들,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안 좋은 점을 안 올리잖아요, SNS에. 좋은 점들만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외피의 그런 기준이 좀 끌어올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20대 가운데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찢어진 양말 신고 다니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예. 아무리 이게 서울 4년제 대학생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거기 걔네들에 맞춰진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겪는 어떤 비교적인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뿌링클이라는 치킨으로 일시적으로 상실감 완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더라면 내가 좀 더 삐뚤어지고 분노를 폭발시켜서 뭔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뭐 자조적인 얘기를 쓴 건데, 생각해보면 소확행이라든지 욜로라든지 하는 것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 생각하면 머리 아픈 문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그렇게 썼어요. 부자들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혁명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농담 반이죠, 당연히. 예. 그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외 수업을 다니면서 쓴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제가 지금 27살인데 20살 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과외 노동을 많이 했고 또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설거지보다는 과외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예. 물론 20살 때 재수를 할 때부터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어봤는데 서울에 자치구가 25개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다녔고, 예, 정말 그 가르치는 학생들만 거의 한 70명, 80명 이렇게 될 정도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이렇게 좀 투자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것들이, 물론 이제 이 동네가 참 이 서울이 같은 서울 하늘이라고 해도 다르구나. 근데 그런 게 단순하게 잘 사는 동네가 이러니까 잘 사는 거지, 못 사는 동네가 못 사는 동네는 그냥 꾀죄죄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뭐 단지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 좋은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굉장히 성격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을 과외를 다니면서 3단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너무 아웃라이어고, 거기는 너무 이게 위로 가는 지역이고, 성북동이나 이런 곳은 사실 근데 성북동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죠. 예. 거기는 이제 뭐 논외로 하더라도 뭐 반포라든지
뭐 동부 이촌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통적인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동이라든지 최근에 생기고 있는 우리 시장님이 만드신 뉴타운이라든지 기름동이나 녹번동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좀 인생이 좀 역전이 많이 됐죠. 그분들은 그 동네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도, 목동이 우리가 무슨 뭐 현대백화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언덕배기인 목동도 있고요, 주택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목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 과일에 간다는 거는 저녁 7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방문을 합니다.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동네에 가보면 첫 번째 동네, 두 번째 동네에는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놀아줘요.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배드민턴 쳐주고 같이 자전거 타고, 그죠? 어머님들이 이제 그 노란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오거든요. 국제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중산층 이제 목동이나 이런 동네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정말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기출문제집 이게 하나가 정말 두꺼워요. 이런 거를 몇 과목씩을 쌓아놓고 그걸 다 배낭에 짊어지고 집에 갈 텐데, 야, 쟤네는 무거워서 허리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반면에, 어떤 제가 뭐 어느 동네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구로구에도, 구로구나 관악구에 가면 1호선, 2호선, 7호선 이거가 묘하게 사각인 데가 있어요. 지하철이 못 다니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들. 강서구, 양천구에 가면 5호선의 사각인 동네들, 2호선의 사각인 동네들, 이런 동네를 가보면 일단 이 길가에 아이들이 혼자 다니고, 그죠?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혼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배회하시는 노인들이 많고, 그죠? 그리고 트럭과 자전거와 이런 것들이 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일방통행도로, 이런 것들에서 들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칭찬을 제가 원래 수업하다가 안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준 거니까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도 찾아내서 제가 칭찬을 해주는데, 야, 잘했다, 점수가 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상류층 동네 아이들은 굉장히 수액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다음엔 더 잘 볼 거다. 무슨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외모적으로 너 피부 되게 좋아졌다 그러면, 아, 당연히 뭐 요새 뭐 잠을 잘 잤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반면에 그런 동네, 좀 세 번째 동네 아이들은 칭찬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해요. 칭찬이라는 어떤 말에. 점수 잘 나왔다. 아, 찍은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아, 저 이거 졸업하면은 바로 쌍수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하루는 이제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수업을 되게 느슨하게 합니다. 문제 풀고 채점도 너가 해. 뭐 틀린 거 질문해. 안 하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10문제를 풀렸는데 7문제를 맞았대요. 그래서 3문제를 틀렸대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 그래서 보는데 맞았다고 하는 문제도 다 틀린 거예요. 얘가 동그라미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푼 문제들도 보니까 얘가 틀린 거를 맞았다고 다 거짓말을 해놓은 거죠, 문제집에. 그래서 저한테는 적당히 3개씩만 질문하고 그렇게 시간 때우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거짓말을 계속 했다는 건데, 야, 저 너무 놀라서 내가 너를 혼내는 게 아니고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려가지고 저한테 싫은 소리,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점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너 왜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안 물어봐도 자기들 가정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환경인데 이렇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공부나 이런 거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게 제가 한두 명한테 들었으면 이게 그 친구 핑계인데 이게 표본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동네 친구들에게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겪은 친구들이 뭐 당연히 100명도 안 되는데요.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자존감의 어떤 결핍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하면 되게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왜 세대론이랑 뭔 관계가 있느냐. 왜냐면 제가 만난 친구들은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고3들이니까 97년생부터 올해 2004년생까지거든요. 딱 우리 MZ세대죠. 그 친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거를 그냥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 느낀 부분들을. 예, 이 얘기가 있는데 이 동네가 참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놀아요. 애들이. 왜냐면 부모님이 없어요. 이 시간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뭐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요새 고등학생 중에 어느 잘 사는 동네를 가도 담배 피는 애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몰래 먹고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하냐 안 하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 어떤 동네에서는 그런 게 금기시되고 그런 게 비주류인 반면에 어떤 동네에 가면 골목 어귀에 가면 꼭 그런 친구들이 보이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거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인데 그런 동네들에서 이게 난곡에서 제가 부탁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계단이 되게 경사가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뭐 굴러서 넘어졌는지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는 어디 가셨니? 라고 이게 묻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뭐 일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니? 라고 해서 이제 업어다 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업어다 주고 돌아오면서 왜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고 얘가 다음에 이런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어린애가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되게 답답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주제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책에서 또 확인을 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저희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중년,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런 무리들이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저희 세대, 제 친구들의 가진 어떤 상실감과 그런 열패감과 그런 근원들이 무엇이냐. 저는 상당 부분이 계급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것도 물론 타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계급적인 어떤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능력주의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문턱을 넘느냐, 대학을 어떻게 가고 회사를 어떻게 가고 공기업, 공채를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서 이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올바른 세상이라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지 이게 정말로 신뢰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저번 선거 대선 때부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20대 남성들 또는 사실은 20대 여성도 40% 정도가 지금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에너지가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은 체제 전반에 대한 그런 의제로 좀 확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노동당이라는 정당에 있고 정치, 삶의 모든 것이 정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메시지를 투사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던져주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거는 또 다다음 주에 7월 2일 날 대담에서 홍세환 선생님과 임명묵 작가를 또 모셔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북콘서트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남성이 모인 커뮤니티는 정말 남성만 있고 그러니까 거긴 정말 여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여성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또 여성만 모여있고 그래서 DC 인사이드를 하는 친구들하고 트위터를 하는 친구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 나와보면 대부분의 이 남녀 물론 이제 기저에 뭐가 깔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게 이 온라인에 너무 이제 같은 목소리가 재생산되고 서로 이제 동의하는 과정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갈등들이 좀 처음에는 과대평가됐다가 점점 그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TV 뉴스는 대충 양쪽이라도 실어주지만 유튜브만 보면 그쪽 얘기만 하듯이 그런 게 좀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랑은 거리가 먼 거죠. 사고의 근거가 개인에 있는 게 아닌데요. 개인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맞아요. 말씀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여고에서는 오늘 빨간맛 금지 노래 레드벨벳 금지 남고에서는 윤석열 초상화 칠판에 그려놓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 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좀 10년 이상은 좀 진행된 일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세월호 추모하는 친구들 가운데 천안함 추모하는 친구 못 봤거든요. 반대로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서 세월호 그거 교통사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둘 다 안타까운 일인 건데 이게 정확히 반으로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갈등 심각한데 이게 남녀라서 갈등이 심각한 거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녀라서 갈등이 심각할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슈 자체, 정치적인 이슈 자체에 간극을 심하게 긋는 버릇이 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변수가 뭐 커뮤니티라든지 또 그런 거를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죠.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이 두 컵 생겼네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회색이는 참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자 친구들은 나 윤석열 찍었다고 말 못하겠다. 남자들도 야 나 이번에 너 윤석열 찍었어? 아니 나가. 이런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20대 제 나이면은 뭐 한 사원 대리쯤 될 나이인데, 그럼 이제 상사가 40, 50대잖아요. 그러면 매일 부딪히지만 사실은 타자와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담배 피는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들은 아니지만 나쁜 친구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그런 40대, 이 40대가 좀 이제 20대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안 좋죠. 20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게 뭐 이렇게 근거가 뭐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직장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40대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40대인데, 예. 나쁜 측면만 좀 보이는 게 있겠죠. 예. 저도 뭐 지금 뭐 인턴을 잠깐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아버지가 80이 다 되셨어요. 늦게 나셔가지고. 45년생이니까 저보다 몇 세대가 위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노인들이랑 대화하는 게 40, 50대랑 대화할 때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은 자기 시대가 갔다고 이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좀 불강력적인 겸허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니네 뭐 그래? 그래. 뭐 우리가 뭐 어떡하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제 현직에 계신 그런 기성세대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조언이나 충고에 좀 빈도가 좀 많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20대가 겪는 문제들은 그분들이 이제 겪는, 예를 들어서 입사만 해도 사실 다른데, 구직하는 과정, 뭐 대학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과정, 이런 것만 해도 되게 다를 텐데, 어쩔 수 없이 조금의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당연히 어떤 세대에 대해서 규정을 해갖고 생각한다는 거는 되게 폭력적인 거죠.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건 근데 정치적인 그런 면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20대 커뮤니티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40대는 민주당만 지지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거 뭐 한 60%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이런 게, 예, 에코 체인버라고 하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편견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